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난 치앙마이 영상에 질문을 좀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요.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. 먼저 박소영 님이 질문 주셨어요. 콘도를 구입하고 세를 놓을 때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세입자 구하는 것을 우리나라처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. 예, 물론 외국에도 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국내 저희 한국인 분들이 또 하는 또 공인중개소가 있어요. 뭐 우리나라처럼 뭐 공인중개소 간판 달아놓고 하진 않고 그냥 뭐 이것저것 다 해주는 그런 부동산 개발 회사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도와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. 차이가 조금 있다면 일단 구입을 하는 사람한테 복비를 받지는 않아요.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집을 내놓은 사람, 매도할 사람 또는 임대를 줄 사람, 임대자가 복비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집을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고, 근데 구하고 나서 세를 놓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복비는 당연히 임대인이 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우리나라가 하는 것과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해주는 일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주택이나 집을, 콘도를 뭐 사고 싶은지, 뭐 렌트해서 살고 싶은지 좀 합당한 곳을 추천해주고, 이제 그곳으로 미리 예약을 잡아놓고 보러 가고, 또 실제 계약을 하면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쭉 진행해주죠. 그리고 이제 실제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면 몇 가지는 아셔야 될 거예요. 크게 세 가지는 알아야 되는데, 첫 번째는 세금 관계예요. 세금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. 물론 우리가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은 좀 정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콘도만 일단 구매를 가능해요. 그래서 콘도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금이죠. 그래서 세금은 그 트랜스퍼 피라고 해서 거래세를 내야 돼요.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취득세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보통 이제 판매자와 매도자가 이제 반반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는 이제 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로모션을 하면서 그냥 그 부분들을 그걸 분양하는 건설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하면서 소비자는 그냥 그걸 안 내게도 되게끔 하기도 해요. 그건 이제 콘도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면 되고요. 그리고 세금, 거래세,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어요. 그거 말고 없고, 세금은 아니고 이제 관리비를 내는데 보통 1년 선납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. 관리사무소에다가 1년치를 그냥 선납으로 1년 단위로 내는 경우가 많고, 그리고 장기 수선 충당금 같은 거 있죠. 그것 수선비라고 해서 그건 있어요. 별도로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나중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부분일 텐데요. 보통 콘도 내에는 보통 다 관리 사무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관리 사무실에다가 의뢰도 되고 아니면 부동산 중개소에다가 의뢰해도 괜찮아요. 그리고 뭐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콘도 관리 사무실에 가면 거기 청소해주는 그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. 콘도 청소하면서 룸에 대한 것도 신청하면 뭐 하루에 뭐 300바트, 400바트 뭐 그 정도면 한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청소도 해주니까 그렇게 관리하면 될 것 같고, 실제 만약에 콘도를 매입하게 되면 프로세스를 알아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. 그래서 프로세스는 우리나라랑 거의 유사해요. 보통 우리 가계약금 걸죠. 그것처럼 여기는 현금으로 일단, 물론 그것도 좀 다를 텐데 보통은 이제 현금으로 가계약금을 다 걸어요. 걸고 그 다음에 그 현금으로 건 그 부킹하고 합쳐서 그 계약할 때, 컨트랙트 할 때 보통 계약금 조로 돈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10%를 내잖아요. 근데 여기는 10% 내는 경우도 있지만 뭐 5% 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5% 내고 나머지 한 40일 이내에 잔금 칠 텐데요. 그때 뭐 그게 95% 정도 내거나, 만약에 계약금을 10% 냈으면 90%를 잔금 치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. 다만 계약금 걸 때까지는 이렇게 뭐 현금이나 뭐 이런 거 다 가능한데, 잔금은 필수적으로 그 우리 은행에서,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해외 계좌로 그 송금 확인증을 받아서 그걸 제출하고 그렇게 이체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에서 태국에 있는 어떤 은행으로 하나 계좌를 개설하고 보냈다가 거기서 이제 보내는 거죠. 어쨌든 그것에 따른 비용이 좀 발생해요. 그 확인증 만들고 뭐 발급하고 하는데 저도 안 해봤지만 그 국내 알아보시면 그게 수수료가 조금 뭐 있더라고요. 크진 않을 것 같고요. 그리고
뭐 그 정도면 뭐 콘도를 매입하고 뭐 세금 내고 관리하는 정도까지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질문 한번 보죠. 김진규 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,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것도 외국인이 구매 가능한가요? 수영장 하나 딸린 아담한 주택은 얼마 정도 할까요? 단독주택은 외국인이 구매가 불가능해요.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, 구매를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, 이게 땅이 이제 소유를 하기 때문에, 땅을 외국인이 소유하게끔 허락하지를 않아요. 만약 이걸 허락해버리면, 큰 회사나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다 사버리면, 거의 뭐, 이거는 경제, 뭐가 식민지가 돼버리는 것과 똑같으니까. 그래서 지분을 태국인과 함께 가져가야만 하고, 그 땅의 지분이 51%,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49%밖에 안 돼요. 외국인은 49%까지밖에 안 돼서, 결론적으로는 그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태국인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알기가 어렵죠. 그분이 만약에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한다면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지죠. 그래서 보통은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임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가족 단위로 갔을 때는 집이 좀 넓고 콘도 너무 작으니까 무반을 많이 이용하는데, 단독주택을 이곳에서는 무반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반이 그냥 주택이고 부동산이고, 무가 이제 함께 어울려서 사는 뭐 빌리지 같은 개념이에요. 그래서 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, 뭐 무반이 아닌 그냥 생뚱맞게 주택들이 툭툭툭 그냥 길거리에 있는 것도 있어요. 그것도 단독주택이고, 또는 그 주택들이 빌리지 안에 쫙 몰려 있는 것도 그 무반이에요. 다만 이제 무반 빌리지가 되는 거고요. 당연히 빌리지가 좋아요. 안전하고. 그리고 수영장이 딸려 있는 주택도 있고, 물론 딸려 있지 않은 주택도 있지만 대부분은 딸려 있지 않아요. 그리고 딸려 있는 주택들은 아무래도 조금 프레임 좀 럭셔리하게 지어 놓은 거죠. 이제 그냥 수영장 없는 평범한 뭐 1, 2층짜리 그런 무방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가 대략 뭐 15,000원, 15,000바트에서 한 25,000바트 정도면 무난해요.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50만원에서 90만원 정도? 그 정도 내면 되고, 물론 거기서 퀄리티가 높고 좀 괜찮은 빌리지 안에 들어가려면 뭐 200만원, 300만원 더 비싼 것도 훨씬 많아요, 사실은. 그리고 뭐 매매가가 좀 진짜 이 정도면 잘 지었는데?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은 진짜 럭셔리하게 수영장 있고 막 그런 것들은 매매가가 뭐 한 6억에서 10억 넘어가는 것도 꽤 있어요. 그리고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한 월세가 한 50에서 90 정도 되는 거라면 매매가가 보통 한 1억에서 3억 정도, 그 정도 보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수영장이 딸려있는 정도라면 일단은 월세가 한 150 이상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매매는 할 수 없지만 매매가 된다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대략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4, 5억 이상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수영장이 아니라 조그만 자쿠지 같은 거, 이렇게 동그랗게 되게 깊지 않은 뭐 그런 것들 딸려있는 무반들은 좀 있고요. 그리고 수영장이 집 내에 없어도 빌리지 내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수영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물론 약간 좋은 빌리지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. 그런 것들은 관리소도 다 관리해주니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봐요. 집에서 그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보여주는 세상 로즈가님 질문 주셨는데요. 4년 뒤쯤 계획이 있는데 그때는 치앙마이 물가가 많이 오르겠죠? 근데 물가는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많이 오를 거니까 제 생각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물가가 최소한 70% 정도로 저렴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배미영 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, 아하, 한국판 아빠 버전 팀 페리스. 그렇죠. 아이가 없는 사람보다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게 2배가 아니라 한 5배 이상 어렵긴 해요.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게, 첫째는 몇 살인가요? 저희 첫째는 지금 7살이에요. 그리고 둘째는 한 6개월에서 지금 7개월로 넘어가고 있고요. 첫째는 여기 와서 단기로 유치원을 보냈어요. 보냈고, 아무래도 태국 애들이 좀 많고 뭐 중간중간에 뭐 한국인도 조금 있고,
한두 명, 그리고 뭐 중국인이라든지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첫날에 이제 보내보고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됐죠. 그 다음날부터 뭐 안 갈래 뭐 그러면 어떨까 싶어서. 그래서 어땠어? 재밌었어? 내일도 갈 거야? 이렇게 물어보니까 재밌었다고. 내일 또 가고 싶다고.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없구나. 아이들이라서 기존에 이제 한국에서 유치원을 다녔었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이제 일로 왔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. 물론 이제 기존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일들은 발생해요. 예를 들어서 남자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툭 밀었어요. 뭐 그 정도 일은 발생하고,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이제 태국어로 인사하는 게 사와디카인데 영어는 왜 헬로우냐고, 왜 두 개가 다르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. 그리고 또 나한테 한 이야기가 중국어로는 니하오지? 니하오지?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어떻게 알았어?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또 중국어가 있으니까 또 관심을 또 가진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뭐 다양한 문화를 뭐 경험한, 좀 물론 되게 짧은 그거지만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도 미치아가 동이 3명이나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. 제가 이 교육에 대한 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짧게 남길 수가 없고 별도 영상을 해가지고 좀 남기도록 할게요. 우리가 왜 해외 어떤 어학연수나 자녀에 대한 학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나아가려고 하는지, 그리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영어권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조금 더 저렴한 국가로 가는 분들도 있고, 이제 그걸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요. 우리가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보통 조금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저 생각해요. 제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좀 별도로 영상 남기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종부님은 아무래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. 현지인들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나요? 레전스가 1억이 넘으면 우리나라 체감으로는 4억 정도 넘는 금액이 아닐까 하는데요. 라고 주셨어요. 물론 태국도 소득 격차가 좀 심하긴 해요.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역시나 여기서도 잘 살아요. 뭐 예를 들어 백화점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쇼핑몰 하고 자기들 다 짓고 있는 뭐 그런 애들도 있고, 또 택지를 이제 또 다 매입해서 이제 땅을 이제 구분을 해서 또 지분 쪼개기 해가지고 분양하고 건축하는 뭐 그런 애들도 너무 많으니까요. 특히나 이곳은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주류이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건설사들은 정말 초대기업이잖아요. 근데 여기는 아파트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무반 빌리지예요. 그러니까 주택단지들을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이렇게 모아둔 건데, 이 빌리지도 개수가 우리나라 아파트만큼 그러니까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막 토지를 보면 전부 다 빌리지예요. 이 빌리지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영세한 것도 있고 막 좀 고급도 있고 정말 좀 후진 것도 있고 그래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정도면 개인이 충분히 땅을 매입해서 쪼개고 분양하고 건축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많다라는 거. 그리고 1억의 가치가 과연 4억 정도 될까? 물론 태국에서 못 사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중산층 이상 좀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렇게 뭐 몇 배 차이 나진 않을 것 같고 진짜 물가 정도 수준 차이 정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. 그게 이제 끼케야 1.3배 정도거든요.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유 하나 샀을 때 그게 100원이면 이곳은 70원 정도 하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딱 물가가 딱 그 정도거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외국인들에게 분양하는 가격과 그 태국 거주민들, 그 자국민에게 분양하는 가격 자체가 틀려요. 똑같은 콘도가 있는데 이게 분양가가 1억이면 외국인한테, 이 사람들한테는 거의 70% 미만 수준으로 분양을 해요. 그리고 아예 살 수 있는 동 호수 자체가 틀려요. 예를 들어서 뭐 300세대가 있으면 그중에 A, B, C동이 있고 100세대씩 있다고 하면 A하고 B동은 무조건 자국민이 사게끔, 그렇게 해서 이 전체의 자국민이 그것을 보유하는 게 51%를 유지하려고 세팅을 미리 다 하거든요. 그럼 나머지 49%에 대해서 해외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그건 특정 동인 거죠. 그래서 그게 막 C동이면 그 C동은 가격이 1억이면 A, B동은 7천만 원 미만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나니까, 그래서 충분히 조금 중산층 이상들은 매입할 수 있지 않는가. 그리고 그 사람들 그걸 매입해가지고 그 렌트도 많이 해요. 렌트도 많이 하고, 실제 제가 있는 곳도
그냥 태국인이 사가지고 직접 이제 다 관리하고 월세 받거든요. 월세 수익률이 한 뭐 7% 이상씩 나오니까 물론 이제 공실이 없을 때. 근데 어쨌든 근데 그게 7%라고 하면 이 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더 우리나라보다 크다고 볼 수 있죠. 현금 흐름이 이제 막 한 달에 막 7, 80만씩 만들어지니까. 그래서 뭐 돈이 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. 우리나라처럼 뭐 10억, 뭐 20억 이렇게 큰 게 아니라 레이던스 뭐 1억짜리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 정도는 그런 생각이에요. 그래서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면 결국은 그 디벨롭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숫자들은 좀 적어지겠지만 어쨌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계층은 분명히 여기 있거든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질문 주신 것들 제가 뭐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. 뭐 혹시라도 또 뭐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 때 또 피드백 드리도록 하고요. 또 없으면 제가 태국 치앙마이 뭐 어떤 거주 또는 학교 또는 뭐 이민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나마 여기 와서 조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것들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 이곳은 디콘도에 왔습니다. 디콘도는 총 3개가 있는데요.